건강검진의 거짓말에 마스모토 미스마사 유명한 의사분의 책입니다. 항노화 및 동맥경화 검사에서 최근에는 동맥경화를 밝혀내거나 노화 정도를 알아내는 검사가 생겼다. 더불어 항노화 의학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른바 나이를 먹어가는 것에 저항하는 의학이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 먹는 것을 싫어한다.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바란다면, 만약 나이 먹는 현상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경이로운 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의학이 탄생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장수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일반 건강검진에도 포함되지 않은 항목을 잔뜩 넣어서 검사해준다는 건강검진이 있다.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는데 흔히 동맥경화 검사라고 부른다. 다양한 의료기기를 동원하여 동맥경화를 검사한다. TV에도 방영된 적이 있는 한 의료기관에서는 96개나 되는 항목을 검사한다고 한다. 이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노화 정도를 측정한다. 검사 비용은 140만원 정도였다. 건강을 위한 조언으로 하루 80g의 단백질을 또 채소를. 그런데 꼼꼼히 생각해보면 자신의 노화 정도를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실제 나이보다 젊은 신체를 가졌다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실제 나이보다 신체의 나이를 더 먹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실망하는 일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실망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실제 나이보다 더 늙은 신체를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몸에 좋은 쪽으로 생활 방식을 바꾸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는가? 하지만 애초에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있었다면 정밀 검사를 받아보겠다는 마음은 처음부터 먹지 않았을 것이다. 언제 어떻게 죽을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으니까 이런 검사를 받는 게 아닐까? 동맥경화 검사를 받으면 무엇이 좋을까? 검사를 받고 나면 죽지 않는 것일까? 반대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죽기라도 하는 걸까? 이런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당신은 나이에 걸림맞은 몸을 가지셨어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실망부터 한다. 마치 나이보다 늙은 몸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금방 죽기라도 하듯이 생각할 것이다. 대개 이런 검사를 받으려는 이들은 자신이 젊은 신체를 가졌을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그 사람 혼자만 젊은 신체를 가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체로 연령에 상응하는 몸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자기 혼자만 남들보다 젊은 신체를 가지고 있을 턱이 없다. 의사반란의 저자 신우섭 원장이 주장하는 책은 보면은 신우섭 원장이 장수하려면 건강검진을 받지 말라고 주장하는 지은이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이것은 건강한 삶과 장수를 열망한다. 하지만 인간은 그 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조금이라도 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는다. 자신이 건강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다. 그러나 건강검진은 사실 무의미한 과정일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이 위험한 검진기구와 물질에 노출되어야 그런 사실로 인한 사고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굳이 알 필요도 없는 세세한 것들까지 알려줌으로써 비교적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환자로 만들어버린다. 물론 그 다음은 자기 치유도 가능한 상황을 건너뛰어서 치료할 필요도 없게 만든다. 그래서 결국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건강검진은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한다. 즉 조기검진, 조기치료 과정을 통해서 조기 사망을 부르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우리는 검진에 의존하기보다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신우섭 오뚜기 원장 의사의 반란의 저자의 추천이었네요. 자, 치매검사. 노인성 치매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회의 관심사가 되었다. 치매검사. 노인성 치매 크게 둘로 뇌혈관 치매와 또 알츠하이머형 치매. 그런데 두 가지 치매다. 그리고
이 치매는 어떤 방법을 써도 낫지 않는다. 무슨 쓸 수 있을까 하고 그래 검사를 받는데, 검사를 받으라 하는 쪽에서 그런 기대를 품게 하는 말로 유혹한다 하지만은 현대적으로 치매를 낫지 않는다. 치매 효과가 좋다고 선전하는 약도 있지만은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지금 단계에서 치매는 낫지 않는다. 그런데 개중에는 치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치매가 아닌 경우가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상압 수두증이나 경막하 등이 그것이다. 이런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여서 치료 증상은 없어진 이런 질환을 발견 위해서라면 검사는 필요하다. 하지만은 이런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에도 전혀 효과가 없다. 따라서 검사를 통해서 치매를 일찍 발견하든 늦게 발견하든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뇌혈관성과 알츠하이머형으로 나누거나 나누지 않거나 치매라는 소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치료도 되지 않는다.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그것이 현실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효과가 크지도 않아도 치매가 시작되지 않도록 또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몇 가지 방법이 발표되었다. 머리를 쓴다. 몸을 움직인다. 무엇이든 관심을 가진다. 취미를 가진다. 남들과 교류한다. 이야기를 한다. 간단한 계산을 한다. 소리내어서 책을 읽는다. 등등 아주 많다. 전자게임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전자게임, 대답을 잘 정리해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기, 또 전화번호를 모아서 외워서 전화하기, 새로운 노래 외우기, 계산 능력을 세트를 맡겨서 장보러 갈 때 암산하기, 발걸음 수를 세면서 걷기, 항상 카메라를 들고 외출하기 등을 권하는 사람도 있다. 검사 결과 치매에 돌입한 상태라면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 활용해보는 것이 어떨까? 긍정적인 사고를 갖자. 자기에게 맞는 것을 끊임없이 하자. 계속하면 힘이 된다. 자,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냐? 어떻게 그런 불만, 그리고 아니 어떻게 그러게 뭐 하러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굳이 검사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검사를 받음으로써 걱정이 생기기 때문이다. 진정 말씀드린 건데 모르는 게 아니다. 쓸데없는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암검진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암검진에 기대를 건다. 우선 암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악성 종양이 있고, 또 왜 악성인가 하면은 발생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는 다른 장소 가서 증식하기 때문이다. 만약 발생한 장소에 머무르고 또 거기에만 커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악성이 아니라 발생한 장소에 머무르는 종양은 그 종양을 제거하면 걱정할 게 없으므로 악성이 아니라 양성이다. 양성. 그래서 발생한 장소에 머무르는 것을 양성 종양이라고 부른다. 암이 무서운 이유는 여기저기로 옮아서 증식하기 때문이다. 전이하여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거 수술을 받으면 없어지는 양성 종양과 구별하기 위해서 악성 종양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발생한 장소에서 암세포가 멀리 옮아가는 것을 전이라고 한다. 보통의 세포, 예를 들면 위세포는 위 안에서만 증식하지 간장에서는 증식하지 않는다. 하지만 위암세포는 간장에서도 뇌에서도 증식할 수 있다. 위암세포는 그리고 전이가 무서운 것은 암이 발생한 장소의 바로 옆 또 그 옆으로 차례차례 퍼져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실 때문이다. 옆으로 순차적으로 퍼져가는 침련하는 것이라면 암 주위만 수술을 떼어내는 것으로 암을 퇴치할 수 있다. 하지만 전이는 암이 발생한 장소에서 먼 곳으로 옮아간다. 그것도 많은 세포가 옮겨간다. 바로 여기에 암이 진짜 공포가 있는 셈이다. 위 종양에 대해서 살펴보자. 위 종양이 위 안에서만 커진다면 아무리 커져도 그것만 제거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것은 암이 아니라 양성 종양이라고 부른다. 위 안에 생긴 종기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암, 즉 악성 종양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을 암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현미경으로 볼 때는 암처럼 보여도 실제는 암이 아닌 것이다. 진짜 암이라면 위를 벗어나서 다른 곳을 옮겨온다. 위 바로 옆에 있는 췌장으로 가거나
간장으로 가거나 난사로 가거나 폐로 가거나 심지어 내려가기도 한다. 그것도 하나 둘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양의 암세포가 여기저기로 옮겨간다. 따라서 위에 있는 암만 제거했다면 결국 죽음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암이고 암의 진정한 실체이다. 암에 대한 인식이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일본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유방암 수술을 보면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인식이 비과학적이다. 전이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위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데 조금씩 주위로 퍼져나가는 것을 인식 때문에 유방을 크게 도려내는 방법을 스스로 의존한다. 하지만 유방을 크게 도려내지 않는다. 다른 나라들은 종양이 있는 부위만 살짝 떼어낼 뿐이다. 종양만 떼어내기 때문에 유방은 그대로 남는다. 일본처럼 암이 주위로 순차적으로 전이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암은 이미 먼 것으로 전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처럼 유방을 크게 도려내는 수술은 의미가 없다고 오래전부터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조그만 암을 제거해 보아야 수명에 변화가 없다고 여긴 것이다. 필자도 외래에 많은 유방암 수술 흔적을 보아왔다. 유방은 고사하고 근골의 근육까지 통째로 적출한 수술이었다. 선진국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한 세기 전의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의사들이 가진 인식이다. 기준치에 대해서 기준치와 정상치. 혈액 검사를 받으면 결과 후에 검사 결과로 나온 수치가 기준치에서 벗어나 있음을 나타내는 마커가 붙어있다. 표시는 기준치보다 높음을 뜻하는 H, 기준치보다 낮음을 뜻하는 L이라는 글자가 박혀있거나 ABC라고 적혀있다. 이런 결과를 받아들고 사람들은 일희일비한다. 전에는 이 기준치를 정상치로 불렀다. 그런데 지금은 기준치라고 부른다. 왜 정상치가 아니고 기준치라고 부르는 것일까? 피킬글로 예로 들어보자. 이 기준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4,000에서 8,500을 기준치라고 가정하자. 대부분은 사람이 병이 없으면 이 수치의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모든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 수치 안에 들지 않더라도 강권하는 사람은 아주 많다. 4,000, 8,500 범위에 있는 사람은 건강하다는 뜻이 아니다. 4,000, 8,000 건강검진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건강검진병이라는 말이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이유로 병이 들게 만드는 경우나 병에 걸린 경우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 대답하기가 난처하다. 콜레스테롤을 측정했는데 고지혈이 되어버린 경우 바로 이를 건강검진병이라고 한다. 아프지도 괴롭지도 않은데 갑자기 증이라고 붙은 환자로 둔갑하고 만 것이다. 그래서 뭐뭐증이니까 약을 먹으라고 권하기까지 한다. 중성지방도 마찬가지.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면 고지혈증이다. 요산시 주변하고는 고요설산증이라는 별명이 붙고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아프지도 괴롭지도 않은데 뇌졸중 예방, 심장병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약이 처방된다. 20, 30년 전에 이미 고요산혈증은 뇌, 심장 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증명되었는데도 약을 처방해준다. 건강검진만 안 받았으면 걸리지 않았을 병이다. 건강검진만 안 받았으면 먹지 않아도 될 약까지 먹게 된 사람이다. 이것을 건강검진이라는 이름 외에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건강검진병. 콜레스테롤을 좋아하는 의사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뭐가 잘못된 거냐고 반문할 것이다. 고지혈증, 요산. 그래서 4,000에서 8,500 기준을 정한 건강검진을 받으면 3,000이라는 수치는 이상치로 판정을 받는다. 9,500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기준치라는 것의 산정 방식을 이해하면 3,000이나 9,500을 꼭 정상치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2,500이든 2,000이든 대부분의 경우 이상치가 아니다. 필자는 기준치 이하의 백혈구에서 질병이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기준치보다 높을 때는 정밀검사의 대상으로 삼아도 괜찮지만 낮은 경우는 거의 문제가 없다. 기준치보다 높을 때는 낮은 경우는 자신의 기준을 파악하라.
어떤 검사를 하든 자신만의 기준치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1만 3천이었더라도 5년 또는 10년 전부터 1만 3천이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치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병에 걸렸을 때 자신의 기준치를 알려주면 의사에게 큰 도움이 된다. 항상 백혈구가 1만 3천인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도 1만 3천이라면 의사는 안심할 것이다. 평소 2,500이었던 사람이 1만 3천으로 나오면 의사는 비로소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적침도 사람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 검사이므로 자신만의 기준치를 정확히 알아두자. 기준치는 어디까지나 대다수의 사람들의 기준 수치일 뿐 자신의 기준 수치는 아니다. 컴퓨터는 대다수의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지 당신만을 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기준치를 파악하라.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지. 수치는 과거의 경력으로 판단하자. 다음으로 검사 수치에 대해서는 검사 당시 한 번의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말자. 1년 전 그리고 그 전년식으로 혈것을 올라가 판단하자.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 예를 들어서 기준치 인으로 이상치 마크는 붙어 있지 않지만 혈색소 수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면 몸 어딘가에 출혈 증상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또는 혈액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고장났을지도 모른다. GPT 수치가 조금씩 상승한다면 지방간에 주의하라는 신호인지도 모른다. 당뇨병인 당화혈색소도 마찬가지다. 재작년에는 5.0, 작년에는 5.3, 그리고 올해는 5.7이었다고 하자. 올해의 검사 결과도 기준치 이내에 들었지만 매년 수치가 조금씩 올라간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괜찮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5.8 넘어서 당뇨병 영역에 들어간다. 이처럼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과거의 경력까지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질병의 조기 발견은 분명히 가능해진다. 시설의 차이에서 오는 불규칙. 혈액검사는 의료시설에 따라서 수치가 차이를 보인다. 같은 검사를 같은 방법으로 해도 차이가 난다. A라는 검사기관에서 또 지금 조합이 국민보험 적자를 안고 있다. 의료비 고식적인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일상치료와 건강검진 기준치를 제대로 재검토해야만 의료비 지출의 대대적인 절감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필자는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만약에 건강검진 결과 안 좋은 것이 발견되면 당신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족이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나만 알고 있을까요? 그러면 대부분 적잖이 놀라는 눈치다. 그러면서 처지게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 개중에는 참 어렵네요. 그런 건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무섭긴 하지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답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가족에만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겁나네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다. 그 밖에 촉이라면은 말해달라고 말기라면 알려주지 말라거나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는 등 반응은 제각각이다. 이처럼 검사를 하기 전에 그 결과의 고지에 대해서 미리 물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과정 없이 덜컥 암이라도 발견되면 이만저만 같은 혈액을 B라는 검사기관에서 가져가면 45라는 수치가 나온다. 40이었는데 혈액을 45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처럼 어떤 검사를 하든 검사 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또 검사 기관마다 검사 방법의 차이가 나기도 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기준치가 다른 경우도 있다. A라는 검사 기관에서 간장 검사인 LDH의 기준치를 400까지 삼는데 B라는 곳에서는 248로 보는 경우도 있다. LDH. 당뇨병 검사의 당화혈색소 수치 기준을 5.6까지 보는 것과 5.8까지 보는 것이 있다고 하자. 5.7에서 이상마크가 붙는 경우와 5.9에서 이상마크가 붙는 경우로 나뉘게 된다. 당뇨병의 판단 기준이 되는 혈당 검사의 기준치를 각 지역별로 조사한 보고서가 있는데
126에서 200까지의 큰 폭을 보여주었다. 126에서 주의한다는 것은 200이 되고 나서야 주의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차이다. 그러므로 검사기간에 따라서 기준치가 다를 수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자. 얼마 전에 콜레스테롤 기준치가 144에서 199로 설정된 검사표를 보았다. 일반적으로 221부터 이상치로 판단하는데 이 검사에서는 200부터 이상치로 보는 셈이다. 과연 이 업체는 시대의 나오게 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게 하는 것일까? 정밀 검사를 대상적으로 해서 이런 배경을 모른 채 수치의 높거나 점을 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검사기관의 기준치를 유심히 살펴보자. 검사 항목란에 반드시 기재되어 있을 것이다. 대사증후로 검진으로 보는 기준치의 음모. 2008년부터 대사증후군 검진이라는 것이 등장했다. 메타볼릭 신드롬이라는 외부 명칭을 보면 의사인 필자도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그런 것을 국민 앞에 버젓이 등장시킨 무신경하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서 국민을 현혹하려는 것일까?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과학적인 근거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전혀 말이 안 될 정도로 과학적인 근거 없는 검사인 까닭에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실은 중대한 문제다. 검사 기준치를 크게 낮춰서 의도적으로 검사 건진 대상자를 의료기관으로 끌어들이려는 수작이 중대한 문제다. 일본 당뇨학회에서 당화혈색소의 기준치를 5.8로 잡고 있다. 5.8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당뇨병이 아니라고 못 박은 셈이다. 그런데 대사증후군 검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대사증후군에서는 기준치를 또 달리 또 볼 수 있다는 거죠.